앞절에서 거짓말쟁이 역설 다뤘죠? 97절에서는 더미의 역설을 다루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불면증이 조금 있는데 평소에 다른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데 더미의 역설은 제가 이야기하자마자 3분 만에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와 덕분에 진짜 잘 잤다고 오늘 저녁도 더미의 역설 한 번 더 얘기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그만큼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역설이 뭔지를 소개하는 건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심지어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 그런 얕은 수준의 강의가 아니잖아요. 쉬운 것만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라서 제가 좀 어렵더라도 좀 깊게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우주의 해상도보다 우리 인식의 해상도가 낮고 또 우리 인식의 해상도보다 언어의 해상도가 훨씬 더 낮다. 뭔가 알듯 말듯하죠? 제가 사진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이거는 저랑 같이 사는 고양이들의 어릴 적 사진인데 이 상태를 우주의 해상도라고 해볼게요. 실제 세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물론 이건 비유예요. 아무리 제가 고화질로 고양이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사진은 픽셀에 의해서 디지털화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보다는 못합니다. 해상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이건 뭐 비유니까 이 상태가 우주의 해상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의 해상도는 어떻냐? 감각기관 등의 한계로 인해서 우주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낮은 해상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박쥐나 돌고래는 초음파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제한된 주파수만을 들을 수 있죠. 또 일부 동물은 적외선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주 제한된 영역의 그런 빛들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언어의 해상도는 어떻냐? 인식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떨어져요. 흔히 형언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죠. 언어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이런 픽셀로는 저희 집 고양이들의 귀여움을 도무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언어로 이런 고양이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언어의 해상도가 낮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례는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에는 엄청나게 많은 빛깔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았던 옛날 사람들은 무지개가 총 5가지 색깔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색 무지개라고 했고요. 또 오색 영롱이란 말도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빛깔을 5개로 퉁쳐서 본 거죠. 현재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개로 구분하게 된 것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뭐 문화권에 따라서 무지개색을 6개로 나타내기도 하고 뭐 아프리카 어떤 부족 언어에서는 무지개색을 딱 2개로 구분한대요. 근데 뭐 2개로 구분한다고 미개하고 7개로 구분하면 월등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무지개 빛깔의 다양성에 비하면 언어의 해상도는 이걸 몇 개로 구분하든 간에 턱없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더미의 역설도 이렇게 언어의 해상도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래알 2개는 분명 더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미가 아닌 것에 하나를 더한다고 해도 역시 모래 더미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논리를 쭉쭉쭉쭉 전개하다 보면은 이 사막조차도 모래 더미가 아니게 돼요. 근데 우리의 직관상 요 사막은 뚜렷한 모래 더미죠. 네, 모순 문장입니다. 사막은 모래 더미면서 모래 더미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걸 거꾸로 추론해 볼 수도 있어요. 사막은 뚜렷한 모래 더미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모래 더미에서 모래를 하나를 떼어낸다 그래도 여전히 뚜렷한 모래 더미죠. 근데 이걸 쭉쭉쭉쭉 계속 하다 보면은 모래 두 알도 뚜렷한 모래 더미고요. 여기서 모래 하나를 없앤 이 모래 두 알도 뚜렷한 모래 더미가 돼요. 심지어 모래 한 알도 뚜렷한 모래 더미가 되겠죠. 역시 모순 문장이 나오죠. 모래 두 알은 더미가 아닌데 동시에 더미가 되니까 분명 전제들도 옳고 추론한 과정도 타당한 것 같은데 결론이 모순 문장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역설, 패러독스가 됩니다. 자, 방금 살펴본 내용을 조금 더 엄밀하게 다뤄볼게요. 잠들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이진희 교수님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진희 교수님은 이전부터 이 더미의 역설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논문에서 아주 일부만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더미의 역설을 구성하는 2가지 중요한 직관이 있습니다. 전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극점 전제입니다. 모래가 한 알밖에 없어서 모래 더미가 아닌 것이 뚜렷한 지점이 있다. 또한 모래알이 굉장히 많아서 모래 더미가 뚜렷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의 모래알을 N개라고 볼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직관이에요. 모래 한 알은 모래 더미가 아니지. 뭐 예를 들어 모래알 1억 개는 당연히 모래 더미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두 번째는 관용 원칙입니다. 이건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K 더하기 1개의 모래알이 뚜렷한 모래 더미였다면 거기서 1개를 뺀 K개의 모래알도 뚜렷한 모래 더미이다. 이게 한 가지 해석법이고 이제 양쪽에 다 낫을 붙여서 K개의 모래알이 모래 더미가 아니었다면 거기에 하나를 더한 것도 역시 모래 더미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동치 기호니까 양쪽에 낫을 붙이든 말든 다 성립하죠. 참고로 요 관용 원칙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죠. 하나를 빼도 여전히 모래 더미다. 하나를 더해도 여전히 모래 더미가 아니다. 이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여기가 하얀색이었으면은 바로 옆에도 하얀색이고 여기가 검은색이었으면 바로 옆에도 검은색이다. 뭐 여기까지는 고개 끄덕이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러한 2개의 직관을 받아들이면 이러한 결론이 도출이 됐어요. 아까 N개 모인 거 모래 더미라며. 그런데 이 전
전제와 요 관용 원칙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면은 엔게이 모래알도 모래 더미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순 문장. 마찬가지로 모래알 하나는 뚜렷한 모래 더미가 아니었는데 극점에 요 전제와 여기에 낫을 붙여서 쭉 논리를 전개해보면 모래알 하나도 뚜렷한 모래 더미가 돼요. 역시 모순 문장이죠. 자, 이렇게 결론이 모순 문장이 나오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첫째, 참이라고 평가한 전제들 중에 혹시 거짓이 있었던 건 아닌가? 둘째, 타당한 논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 두보개를 보면 김명석 박사님은 이 두 번째 전제, 관용 원칙이 거짓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서 이 경우에 모래 더미라는 말을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더미의 역설이 우주의 해상도에 비해서 언어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주의 모래알의 모임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우리 인식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또 언어의 해상도는 더욱 낮아서 이러한 그림을 더미냐 더미가 아니냐로 탁 나눠버린 거죠. 마치 굵은 모자이크로 처리되듯이 이렇게 촘촘하게 연속적인 우주를 우리의 언어가 임의로 끊어서 대충 범주화해서 퉁쳐서 분절하여 표현하다 보니 앞서 살펴본 것 같은 더미의 역설이 발생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해상도의 언어로 더미와 낮 더미를 탁 범주화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중간에 어느 지점에 반드시 절단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KR까지 있는 낮 더미인데 KR에 하나를 더하면 그때부터 더미가 된다. 근데 이러한 절단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아니 KR에서는 모래 더미가 아니고 K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모래 더미가 된다. 이건 관용의 원칙에 어긋나죠. 관용의 원칙에 따르면 낫이 있으면 안 돼요. 두 개가 그냥 같아야 돼. 아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참이라고 받아들였던 극점 전제와 관용 원칙 동시에 참이 불가능합니다. 모순적인 전제 집합이었다고요. 이렇게 모순적인 두 개의 전제를 받아들이니까 앞서 모순 강의에서 배웠던 폭발 원리에 의해서 결론에서 모순 문장이 도출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임의의 문장이 다 참으로 도출돼요. N개인 모래알이 모래 더미이다도 참, N개인 모래알이 모래 더미가 아니다도 참.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전제 중에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 네, 제 생각에는 관용의 원칙을 거부하는 게 맞아요. 관용의 원칙이란 건 따져보면 우리의 인식의 해상도가 낮아서 사실은 다 다른 건데 우리의 인상에는 같은 것처럼 느껴진다 라는 걸 얘기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학의 근원이에요. 모래 한 알만 달라도 다 다른 건데 이걸 우리가 같다고 잘못 인식한 거라고요. 관용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일상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뭐 달라진 거 없냐고. 평소 바르던 립스틱을 바꿨을 수도 있고, 속눈썹을 연장했을 수도 있고, 평소에 안 착용하던 귀걸이를 했을 수도 있고, 머리끝을 살짝 쳐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러한 작은 차이들을 다 무시하고 어제랑 똑같은데? 관용 원칙 모르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날 제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다른 것을 갖게 만드는 요 P라는 수로가 문제인 거고, 그래서 김명석 박사님도 요 두 번째 전제를 문제 삼으시면서 모래더미란 말을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별표. 그럼 이제부터 좀 더 심화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심화했는데 뭘 더 심화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심화해 볼 수가 있어요. 논리학자들이 곰곰 따져보니까 극점 전제와 관용 원칙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까 절단점을 고려하니까 두 개의 전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절단점 개념을 버리는 겁니다. 절단점 같은 건 없고 경계 사례가 있을 뿐이다. 경계 사례란 무엇이냐? 분명하게 더미인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더미가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사례를 가리켜요. 이러한 경계 사례들의 모임을 경계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호한 수로는 경계 사례를 가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호한 수로가 경계 사례를 갖는다고 인정해버리면 모든 점에서 관용의 원칙이 성립합니다. 확실하게 더미가 아닌 부분, 확실하게 더미인 부분에서 관용의 원칙이 성립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 경계 사례를 보면 제가 지금 이 지점을 P라고 봤는데 P까지는 더미가 아니었으나 P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순간 경계 사례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P 더하기 1은 P이면서 나 P가 동시에 성립해요. 그리고 이 중에 위에 걸 딱 떼와갖고 야, P는 더미가 아니었지? P 더하기 1도 더미가 아니야. 관용의 원칙이 성립해 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 점을 Q라고 본다면 Q까지는 어정쩡한 영역이라서 Q개인 모래알은 모래 더미이면서 모래 더미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고, 이제 Q 더하기 1은 확실한 더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런 식으로 관용의 원칙이 성립한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계 사례를 인정하면 두 개의 전제를 받아들이면서도 모순적인 결론이 나온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역설이 해결되었네요 라고 말하기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있죠. 왜냐하면 경계 사례는 절단점은 기준으로 두 영역이 탁 구분된다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인데, 이 경계 사례를 도입해놓고 보니까 이 경계 영역과 경계 영역이 아닌 것 사이에 절단점이 있죠. 경계 영역과 경계 영역이 아닌 사이에 절단점이 또 생긴다고요. 아이씨, 도대체 이 절단점은 또 뭐야? 좀 머리가 아파오나요? 네, 이걸 고차 모호성 문제라고 해요. 이 절단점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경계 영역이란 걸 도입했더니 또 다른 절단점이 두 개가 생기더라고요.
얘기더라. 그리고 2007학년도 언어 추론에 이 고차 모호성 개념이 살짝 언급됐어요. 제가 나중에 그 지문 해설 강의를 올려볼 텐데 극점 전제, 관용 원칙, 경계 사례, 고차 모호성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봐야 지문이 이런 소리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될 만큼 어려운 지문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머리 아픈 이야기였고 이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법률이나 자연과학은 모호한 용어를 쓰면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단점을 규정함으로써 더미의 역설을 피해갑니다. 예를 들어 9999알까지는 더미가 아니고 1만 알부터 더미야 이렇게 딱 정해버린다고요. 엄청 간단하죠. 예를 들어 배아복제는 수정 후 14일까지만 허용이 돼요. 그 이후에는 다 폐기해야 됩니다. 왜 14일을 기준으로 하냐? 신경계의 기원이 되는 원시선이 형성되어서 이때부터 인간 생명체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버린 건데, 당연히 인간이 자라는 건 세포가 이렇게 분화해 나가는 거는 아주 연속적인 과정이고 언제부터 인간이고 인간이 아닌지가 불분명해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절단점 14일을 탁 정함으로써 얘까지는 인간 아니야 연구해도 돼, 여기부터는 인간이니까 연구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고요. 문제를 해소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참고로 형법에서는 배의 진통이 시작되면서 분만이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인간이고요. 민법의 상속이나 손해배상에서는 임신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태어나야지만 부양가족으로서 소득세가 감면이 되고 뱃속에 임신한 상태에서는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아파트 청약할 때는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출산을 장려하면서 임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1 있다고 추가해서 이 청약 점수를 더 줘요. 굉장히 재밌죠? 그때그때 절단점을 다르게 쓰는 겁니다. 김영란법도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 공직자 등은 사교 부조의 목적으로 이 금액 이하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 그냥 절단점을 딱 그어 놓은 거예요. 모호하게 그냥 비싼 거 주고받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의적 법 해석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런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명절만 되면 요 상한선 10만원이 2배로 올라서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한국에서는 더미의 역설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1만 알부터 모래 더미인데 명절 때는 2만 알부터 모래 더미이다. 지금까지 K 더미의 역설이었습니다.